어머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돈 이야기하는 게 쉬웠을 것 같아요. 저도 장남으로서의 존중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서글프고요. 없는 집에 시집온 며느리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시는 어머니에게 실망했어요. 그렇게 동생들이 중요하시면 걔들 끌어안고 그렇게 사세요. 저는 이제 다시는 어머니 보러 안 가겠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없는 집에 시집 왔다는 며느리는 정작 결혼할 때 빈손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러 번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인 딸도 막내 아들도 어머니를 지옥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신말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세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는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 3번. 그때 그 경이롭고 벅찼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키울 때는 힘들었어도 대학 졸업시키고 취직하고 결혼까지 시키면 끝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리고 인생이 세 자식들에 의해서 이토록 불행해질 줄 알았다면 젊었을 적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말해줬다고 한들 그 당시의 신씨라면 귀담아 듣지 않았겠지만 지금의 나를 과거에 내가 알았더라면 틀림없이 다른 삶을 살았겠죠. 이미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없기에 상상뿐이었지만 신씨는 다시 태어난다면 결코 자식을 낳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습니다. 신씨는 아들 2, 딸 1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 그리고 막내가 아들이죠. 지금은 막내까지 모두 40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자식 셋을 가진 것만으로도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말선아, 우리는 포기하기로 했어. 정말?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는데? 부정적이야. 10년간 안 생겼으면 포기할 때도 됐지. 남편도 그렇게 하자고 해.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고. 신 씨의 단짝 친구 자영이 30몇 년 전 신 씨의 집에 놀러와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생했던 친구는 이제 그만 아이 갖기를 포기한다고 했죠. 괜찮겠어? 안 괜찮으면 어떻게 하겠어. 입양 같은 건 생각해봤어? 생각해봤는데 그냥 애가 키우고 싶은 건 아니잖아. 남편이랑 내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만하게. 말선이 너는 복 받은 거야. 부럽다. 씁쓸하게 웃으며 자신을 부러워하는 친구를 어떻게 위로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신 씨는 이미 아이 셋을 낳은 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말대로 신 씨도 스스로 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자식을 자신은 셋이나 어려움 없이 낳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며 이런저런 일을 겪어보니 자식이 없어야 상팔자이면 자식이 셋이면 어떤 팔자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상팔자의 정반대 말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신 씨는 자식들을 떠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 못 가르쳐서. 영권이 어머님, 저한테 사과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피해 학생 어머니가 곧 오시기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큰아들인 김영권은 학창시절 사고를 치고 다녔던 소위 말하는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신 씨의 남편이 위암으로 세상을 뜨며 방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신 씨는 늘 학교에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선이 발휘되도록 빌었고 아들이 징계를 받으면 신 씨는 학교 화장실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래? 친구들은 왜 괴롭히는 거야? 괴롭히긴 누가 괴롭혀요? 그냥 같이 논 것뿐이에요. 반항적인 아들을 보며 신 씨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안 그래도 막막한데 큰아들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죠. 그러다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저 대학 가려고요. 아들의 말을 듣고 신 씨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리고 놀란 만큼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공부에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대학에 가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감지덕지였습니다. 하지만 중학생 때부터 펜을 잡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는 대학 문턱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잡고 공부해보겠다는 자식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큰아들은 삼수 후에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삼수까지 하며 들인 돈에 신 씨는 등골이 휘었죠. 아들은 군대에 다녀오고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하려나 했더니 뭐가 다 마음에 안 찼는지 취업 준비한다고 놀고 먹은 세월이 길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신 씨가 그 뒷바라지를 해야 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원하지 않았던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결혼을 하면 좀 더 착실하게 살겠거니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아들이 결혼한 지 2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사업자금? 네. 회사 때려치우고 사업할 건데요. 어머니가 그 자금 좀 보태주세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땅 있잖아요. 남편이 병으로 죽기 전 신 씨에게 남긴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과 경기도에 있는 땅이었죠. 힘들어도 그 땅을 처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자식 셋 시집장가 보낼 때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결혼할 때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 자금을 보태줬었습니다. 그 땅 팔아서 저 좀 주세요. 그런데 그 땅을 전부 팔아서 모든 돈을 달라는 큰아들. 안 돼. 그건 나중에 네 동생들도 결혼시킬 돈이야. 하지만 그 밑으로 동생들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둘째 딸도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있었죠. 제가 장남이니까 제가 잘 돼야 동생들도 잘 되는 거죠. 사업 잘 되면 제가 결혼시킬게요. 영주도 내년에 결혼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땅 팔아버리면 혼수도 못 가져가. 결혼을 1년만 미루면 되잖아요. 어떻게 땅 팔고 결혼을 미루라고 그래? 그러다 사업이 잘 안 되면? 왜 잘 안 될 걸 생각해요? 잘 된다고 생각해야지. 그리고 안 되더라도 그 독한 기집애는 지 앞가림 지가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직업도 빵빵하고. 그래도 그건 안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번엔 며느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영권 씨 회사도 그만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건 안 돼. 영주도 결혼한대. 저쪽 집이랑 반반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큰애랑 똑같이 보태주기로 했어. 바로 전날 저녁에 딸이 연락을 했습니다. 이듬해 결혼할 것이고 큰아들과 똑같은 금액을 달라며 말이죠. 어떻게 장남이랑 딸을 똑같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정말 서운하네요. 그래서 신 씨도 간밤에 고심해서 생각한 바를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잖니. 대신에 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서 2천만 원만이라도 도와주마. 그것도 신 씨의 입장에서는 무리한 것이었습니다. 땅을 제외하면 가진 재산은 집밖에 없었고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면 오롯이 신 씨가 갚아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탐탁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 씨는 며느리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돈 이야기하는 게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적선하듯이 2천만 원 보내고 마시는 거예요? 그걸로 무슨 사업을 하라고 그러세요? 저는 장남으로서의 존중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서글프고요. 없는 집에 시집온 며느리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시는 어머니한테 실망했어요. 그렇게 동생들이 중요하시면 걔들 끌어안고 그렇게 사세요. 저는 이제 다시는 어머니 보러 안 가겠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없는 집에 시집 왔다는 며느리는 정작 결혼할 때 빈손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신 씨도 조금 서운해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2천만 원으로 어떻게든 도움이 됐으면 했습니다. 그 땅으로 막내 아들까지 결혼을 시켜야 하니 큰아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팔아치워 버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둘째 딸의 결혼 날짜가 잡히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신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러 번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물어도 막내 아들에게 물어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보러 오지 않겠다고 했던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신 씨 그리고 동생들과 의절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들은 그 이후로 10년 넘게 누구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매정한 아들이었습니다. 평생 쏙 썩으며 키운 아들을 결혼 2년 만에 잃어버렸습니다. 긴 세월 연락이 없는 아들을 가끔 떠올릴 때면 무엇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며 키웠나 싶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큰아들과는 다르게 딸 김영주는 어렸을 때 속을 많이 썩히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은 하지 않는 모범생이었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도 한 번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휴학 한 번 하지 않고 장학금 받으며 대학에 다녔죠. 그러니까 딸에게는 큰아들에 비해선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큰아들과 의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딸은 직장 동료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딸이 결혼하고 나서는 가장 신 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엄마, 나 3개월만 있다가 바로 복직할 거야. 딸이 결혼 후에 애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신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애는 어떻게 하고? 엄마가 봐줘야지. 당연하다는 듯 신 씨에게 육아를 부탁했습니다. 엄마도 일해야지. 당시에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신 씨가 난감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복직하면 그래도 엄마 용돈 정도는 줄 수 있어. 엄마 아니면 나 회사 다시 못 나가. 진짜 나한텐 중요한 시기라서 오래 쉴 수가 없어. 어려서부터 똑똑했던 딸은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듣기로는 사위보다도 직책이 높다고 했죠. 신 씨는 딸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식당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딸은 얼마 뒤에 복직을 했고 신 씨는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딸의 집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받은 돈은 한 달에 100만 원. 식당 일을 해서 벌어도 그것보다 훨씬 많았지만 그래도 딸을 돕는다는 의미가 컸기 때문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가족인 딸의 일을 도와주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착각이었습니다. 아, 엄마. 아직 멀었어. 내가 어젯밤에 분명 빨리 와달라고 했잖아. 가고 있어. 신 씨는 숨을 헐떡거리며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출근 빨리 해야 된다고 했잖아. 중요한 회의 있다고. 6시 반까지 출근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딱 6시 30분이었습니다. 시간 맞춰 출발했다가 휴대폰을 두고 오는 바람에 중간에 다시 되돌아갔다가 급하게 나온 참이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 거의 뛰고 있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죠. 신 씨는 헐레벌떡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갈게. 딸은 신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사위와 함께 쌩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리고 거실엔 어린 손자가 덩그러니 누워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의절하고 사니 신 씨에겐 이 아이가 첫 손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쁘기는 무척 예쁘지만 아이를 돌보는 게 신 씨에게는 특히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신 씨는 손으로 무릎을 짚고 힘겹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신 씨에게는 오랫동안 앓고 있는 관절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마다 찌릿했고 많이 걷거나 오래 서 있으면 꼭 탈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침 대바람부터 뜀박질까지 했으니 앓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 상태로 애를 안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까마득했습니다. 신 씨는 10분쯤 앉아서 땀에 젖은 윗옷을 펄럭였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손자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는데 띠링하고 문자 메시지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손으로 휴대폰을 열어보니 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안방에 블라우스랑 바지 세탁소. 이렇게만 적혀 있는 메시지. 신 씨는 한숨을 쉬고 손자에게 우유를 마저 먹인 뒤에 포대기를 찾았습니다. 2시간 뒤 포대기에 아이를 업고 신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종이 가방에 들어있는 딸의 옷이 들려 있었습니다. 집 근처 세탁소에 걸어서 갔다 오니 그것만으로도 녹초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과가 그게 끝난 것일 리가 없었죠. 잠든 아이를 방에 눕혀놓고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딸과 사위는 늘 일이 바빴습니다. 야근은 밥 먹듯이 했고 그러다 보니 집안일은 전혀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아이만 돌보는 줄 알고 시작했던 일인데 어느샌가 신 씨가 전체 살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다 보니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재워놓고 일 조금, 깨면 우유 먹이고, 또 재워놓고 일 조금. 2시간을 이어서 자지 않는 아이 때문에 늘 마음이 급했습니다. 손자가 돌쯤 되었을 때 신 씨가 도저히 힘들어 딸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사람을 써라. 그렇게 일해서 월급 받으면 충분히 능력은 될 것 아니니. 좋은 회사에 다니니 정확한 월급은 몰라도 돈 걱정은 없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질색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애기나 살림이 다른 사람 손 타는 게 싫어. 엄마니까 부탁하지 내가 누굴 집에 들여? 무릎도 아프고 힘들어. 그럼 130만 원 줄게. 100만 원이고 130만 원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반년만 있다가 어린이집 보내자. 그러면 되지? 그나마 희망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애가 어린이집에 가면 일이 조금 수월해질 수는 있어도
고된 일상이 끝이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 3주 뒤에? 그래. 그래서 수술하고 2주쯤 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손자가 두 돌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릎 때문에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3주 뒤에 수술을 받기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 정도면 날짜도 넉넉한 것 같아 딸이 스케줄을 조정하는데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했지만 딸이 역정을 냈습니다. 아니, 미리 상의도 없이 날짜를 정하면 어떡해? 3주면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 왜 바쁘니? 그러면 조금 미룰 수는 있어. 신 씨는 싱크대 앞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로 서서 딸에게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2주면 일상적으로 걸을 수 있다고 하는데 2주일만 야근 안 하면 안 되나? 그럼 영주 네가 어린이집에서 애도 데리고 올 수 있잖아. 아니, 그게 말이 돼? 회사가 장난이야? 나 곧 승진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정신없어 죽겠는데 왜 말도 없이 수술을 받아? 딸의 짜증에 신 씨는 가슴 한켠이 싸르르 울렸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일단 취소할게. 너 시간 될 때 말해줘. 딸은 그런 신 씨를 심란한 표정으로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일단 출근할게. 그러고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고무장갑을 벗고 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챙겼습니다. 손자를 안고 집을 나서는 신 씨의 걸음걸이가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손자를 어린이집 차에 태워보내고 돌아와서 부엌에서 반찬을 하고 있는데 문득 칼질을 멈췄습니다. 딸 때문에 싱크대 앞에서 죽는다는 말이 이런 것이구나. 지금 딱 죽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일상이 손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갈 때쯤에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안 와도 돼. 왜? 신 씨도 모르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나이든 자신을 위해서 딸이 회사를 쉬거나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 이사 가려고. 멀리는 말고 여기서 3, 40분 거리? 회사랑은 더 가깝고. 평수를 넓혀서 이사를 가겠다는 딸의 말에 신 씨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딸의 말에 차마 더 이상 축하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 남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모시고 살게 됐어. 집도 그래서 넓히는 것도 있고. 그럼 사돈이 대신 집안일 봐주신대? 아니, 시어머니 연세가 있으신데 어떻게 그래. 허리도 아프시고. 그냥 사람 쓰기로 했어. 그 말이 어찌나 충격적이던지. 그래봤자 안사돈과 신 씨는 서너 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 씨도 남편 없이 혼자였고 신 씨도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딸은 남의 손에 맡기기 싫다며 굳이 신 씨를 부려먹어왔죠. 무릎도 차일피일 미루다 5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아직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멀쩡하던 허리도 이제는 고장이 났고 말이죠. 10년 가까이 딸집 드나들며 돌봐줬는데 아이가 크고 손이 덜 가니 결국 시어머니란 사람은 편하게 수발받으면서 사나 싶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 달까지만 좀 도와줘. 다음 달까진 월급 줄게. 그러고는 딸은 한 달 뒤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막내 아들 김영철은 신 씨가 30대 초반일 때 낳았습니다. 큰아들과는 6살 차이였고 형과 누나에 치여서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나가서 놀기보다는 집에서 컴퓨터 하면서 노는 걸 좋아했죠. 공부는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뭐든지 중간이었습니다. 대학도 갔고 직장도 들어갔지만
진득하니 다니질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크면서 크게 속을 썩이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34살이 되던 해에 결혼하겠다며 처음으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임신한 채로 말이죠.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6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만났다는 말이지. 네. 늘 컴퓨터를 붙잡고 살더니 아들은 결혼할 여자도 컴퓨터로 만났습니다. 신 씨는 그런 두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지만 요즘은 예전이랑 다른 시대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애써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번갯불에 콩 볶듯이 결혼을 했습니다. 초대할 사람도 얼마 없다며 양가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조촐하게 식을 올렸죠. 신 씨는 막내 아들의 결혼을 마지막으로 땅을 전부 처분해서 전셋집을 구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신 씨의 기나긴 여정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어디예요? 신 씨가 딸 집에 출퇴근하던 당시였습니다. 너희 누나 집에 와 있지. 네. 저 좀 갈게요. 전화를 끊고 얼마 되지 않아 막내 아들이 어린 손자를 데리고 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준우 엄마는 어디 갔어? 친정해요. 근데 넌 왜 회사 안 가고 있어? 그만뒀어요. 가끔씩 이렇게 딸의 집에 오는 막내 아들과는 늘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전업주부인 며느리가 친정에 가면 애를 맡기기 위해서 아들이 찾아왔죠. 그리고 며느리가 자주 친정에 가는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또 싸운 거야? 아, 몰라요. 왜 그러는데?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막내 아들은 직장을 다니다 그만뒀다 떠돌아다녔고 손자도 이렇게 정처 없이 이리저리 맡겨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딸이 이사를 가고 얼마 안 돼서 막내 아들이 신 씨의 집으로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죠.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 이혼? 신 씨가 자식들에게서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단어였습니다. 왜 또 싸운 거야? 싸운 게 아니고요. 아예 갈라선다고요. 그러면 애는? 준우는 어쩌고? 그 여자가 놓고 가버렸어요. 딴 놈이랑.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신 씨는 거의 뒤로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폈는데 그 남자랑 살겠다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또 게임에서 만난 남자랑 말이죠. 그러면서 아이는 알아서 키우라고 버리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침착하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또 아들은 혼자서 애는 못 키우겠다며 신 씨의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말했죠. 너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정리하게? 그러니 또 들려오는 대답은 기가 막혔습니다. 직장 옮겨 다니고 일 안 하고 노는 동안 전세에서 월세로 바꿨고 그마저도 월세를 안 낸 지 한참 돼서 보증금도 거의 다 까먹었다는 아들. 그래서 맨몸으로 나와야 한다는 말에 신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봉사가 된 듯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왜 어린 아들을 두고 이렇게 갈라서야 하는지, 그리고 다 큰 아들과 그 손자까지 다시 자신이 떠맡아야 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당장에 나앉게 생긴 아들과 손자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아들은 신 씨의 집으로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40, 그리고 손자가 6살이었습니다. 밥 먹어라. 조금 있다가요. 이따 나가봐야 되니까 지금 먹어. 아, 그럼 방으로 갖다 줘요. 한숨을 쉬고 방문을 열어보니 아들은 또 게임 중이었습니다.
너 직장 안 구할 거야? 벌써 몇 달째야? 아,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눈은 모니터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손은 딸깍딸깍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게임 좀 그만하고 제대로 살아야지. 준우가 저렇게 크고 있는데 어쩔 거야? 손가락 빨고 살 거야? 스트레스 좀 주지 마세요. 나는 뭐 노력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러더니 아들은 일어나서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닫힌 방문 앞에 서서 신 씨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할미, 맘마, 그래. 준우야. 밥 먹자. 신 씨는 손자 밥을 먹인 뒤에 다시 한번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 이따가 먹는다고요. 지금 준우 데리고 센터 가야 해. 너도 가야지. 다녀오세요. 집에 있을 테니까. 네 아들이잖아.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신 씨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손자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아동발달센터였습니다. 6살인 손자 준우는 또래보다 조금 늦되었습니다. 특히나 말이 조금 어눌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한번 가보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길래 급히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담 결과는 언어가 느린 것은 맞지만 그게 꼭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지만 신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미, 엄마, 엄마 어딨어?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손자 준우가 신 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일하러 갔지. 한산한 버스 안에서 손자와 나란히 앉아있던 신 씨. 조금 후에 아이는 신 씨의 팔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손자를 지켜보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무척 화창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아들은 그 모양 그 꼴이고 그 밑에서 태어난 손자 준우도 가엾고 또 70 넘어서 이러고 있는 자신의 인생도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이게 끝이 안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고요함을 깨고 신 씨의 휴대폰이 띠링 울렸습니다. 차마 열어보기 두려운 큰아들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일주일 전 10몇 년 만에 연락이 왔었는데 반가운 마음에 받았더니 땅을 팔았냐고 물어보던 큰아들. 또 사업자금 이야기였습니다. 다 팔아서 막내까지 장가 보냈다고 하니 그 뒤로는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폭언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도와주기만 했어도 일이 이렇게 안 꼬였다. 집이라도 팔아서 도와줘라.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부모 맞냐. 차마 다시 떠올리기 싫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신 씨는 계속해서 울리는 휴대폰을 무시했습니다. 이대로 다 놓아버리고 떠나버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러려고 집을 팔아버리려고 망설였던 게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손자 하나가 눈에 밟혀서 차마 그러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대로 키울 리는 만무해 보이고 지금은 모른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손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어린애까지 신 씨가 또 키울 생각을 하면 차라리 죽으면 편하지 않나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몸도 아프고 내 삶은 어디 있나 공허함도 자주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 씨의 삶은 점점 무기력해졌죠.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내 인생 저물어버렸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울리는 휴대폰에 내려다보자 큰아들이 아닌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어릴 적 단짝 친구였죠. 잘 지내? 혼자서 바람 쐬러 공기 좋은데 왔는데 생각나서 연락했어.
1년 전 남편 상을 당한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별일 없지? 자식들은 잘 있고? 그렇지. 다 잘 있어.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만나자. 안부 전화였는지 전화는 금방 끊어졌습니다. 서너 달에 한 번 꼴로 가끔 안부를 물으며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친구의 인생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죽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부부가 둘이서 알콩달콩 여행도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오랜만에 본 친구는 신 씨와 똑같이 70이 넘었지만 60세로도 안 볼 정도로 너무 젊어 보여서 놀랐습니다. 상복을 입고 있어도 고생 안 하며 산 것 같은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물론 그 인생이야 함부로 짐작해 볼 수 없겠지만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고 자식 때문에 속 썩을 일 없는 거야 분명했으니 다시 태어난다면 그녀의 인생으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온전한 나의 삶. 신 씨에겐 평생 불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식 키우는 기쁨은 어릴 때 순간 반짝이는 점 같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는 끝모르는 괴로움의 연속이었죠. 지금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가는데 자식 키우는 일은 눈을 감아야만 진정 끝이 날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신 씨는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하나든 둘이든 자식은 절대 안 낳고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신 씨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한 가지가 자식들을 낳은 것이 되어버렸으니 말이죠. 지난번에 말했지? 내년부터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제사 합친다고. 뭐? 진심이었어, 그게? 그럼 내가 그런 걸로 농담을 하겠어? 아니, 형님. 그건 아니라고 저희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아닌데? 그럼 내가 이 몸을 해서 계속 제사 지내는 게 쉽겠어? 언니, 이거 음식 준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장남이면 맏며느리면 부모 제사 지내는 건 도리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제사 지내라고 그동안 꼬박꼬박 돈도 챙겨줬잖아. 내 말대로 해. 형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최소 3년은 따로 모셔야 그게 우리 어머니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3년이 뭐야? 적어도 10년은 따로 모셔야지.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말을 해야지.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제사를 합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맏며느리면 성의가 있어야지. 그동안 아버지 제사도 30년간 지냈어. 그런데 맏며느리 어쩌고 하는 소리가 지금 나와. 그게 오빠가 할 소리야? 장남이잖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꼴 못 보니까 알아서 해.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임조선 씨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시집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임 씨는 약 40년 전 장남인 남편과 결혼한 뒤에 지금까지 맏며느리 도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맏며느리라면 언제나 늘 한 수 접어주셨죠. 그런데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지금 제사 때문에 60대 나이에 시누이와 시동생 때문에 큰 소리 내고 죽이네 살리네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건강 때문에 더 이상 못 모시는 것을 두고 말이죠. 그렇지만 젊어서야 시집 식구들이 무서웠지. 이제 와서는 무서울 것도 없고 거리낄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 씨에게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분들의 제사가 아니라 내 옆에 살아있는 남편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와서 밥만 얻어먹고 갔으면서 이제 와서 이래라 저래라 며느리가 어쩌고 하며 호통치는 시누이의 말을 더는 들어줄 용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싶은 제사면 원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싶었습니다. 임씨의 시아버지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정도 지났을 때였죠. 1시간 정도 거리에 살고 계셨던 시어머니도 허리를 다쳐서 그때부터는 장남인 임신의 집에서 차례도 지내고 시아버지의 제사도 지내게 되었습니다. 애미야, 네가 고생이 많다. 고생은요? 임씨도 젊었던 나이에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생한다는 걸 시어머니나 남편이 알아주니 덜 힘들었습니다. 여보 좀 누워봐. 주물러 줄게. 제사 음식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뭘. 괜찮아. 그래도 식사 준비까지 하느라 정신 없었잖아. 시동생과 시누이 식구들까지 와서 밥을 먹고 가니 그 뒤치다거리 하는 것이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 힘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꼭 이렇게 명절이나 제사가 끝난 밤이면 1시간 가까이 어깨를 주물러주곤 했죠. 그리고 돌아가신 임씨의 친정부모님의 제사에도 꼭 참석했고 나중에 임씨의 오빠가 제사를 없애자고 했을 때도 우리가 가져와서 모시자고 했습니다. 결국은 없앴지만 말이라도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평생 속썩이는 일 없이 성실히 일했고 가정적이었으며 존경할 만한 인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만큼은 시어머니의 뜻에 따르길 원하니 임씨도 그 정도는 남편을 위해 하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 임씨도 억울한 일도 힘든 일도 있었지만 남편 덕에 참고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15년 전부터는 연로한 시어머니를 임씨 부부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외아들은 결혼 직후 외국에 나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임씨와 남편, 시어머니 셋이서 살았죠. 시골에 받을 땅이 있는데 그거 너희 주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어느 날엔가 시어머니가 명절에 조용히 불러 임씨에게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땅이냐고 놀라 되묻는 임씨에게 시어머니는 검지 손가락을 입가에 세우며 속삭였습니다. 큰 집에 받을 땅이 있거든. 옛날에 네 시할아버지 살아계셨을 적에 우리가 받았어야 했던 땅인데 어쩌다 큰 집 앞으로 가게 된 땅이야. 그거 받아서 너희 줄게. 대신 다른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시동생과 시누이에게는 비밀로 하라며 신신당부하는 말에 당시 임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5년, 10년, 15년이 지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동안 깨달았습니다. 아, 못 받을 땅이구나. 아니, 그런 땅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큰 집에서 줘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오래된 마당의 임씨가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씨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 몇 년 되었을 때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임씨 부부를 법무사 사무소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큰집 며느리가 재산을 정리해서 줬다며 정말 그 땅을 받아서 임씨의 명의로 넘겨주었습니다. 아들도 아닌 며느리인 임씨의 명의로 말이죠. 그러면서 참 고마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비밀스럽게 받고 나니 이대로 남편의 동생들에게 말없이 독차지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땅을 그 당시 시세로 계산해 보아도 못해도 3억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돈을 정말 한 푼도 안 나눠줘도 되는 건가 했죠. 남편도 말은 안 했지만 심란한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입도 뻥끗 못하게 하니
얌전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어머니는 89세의 나이로 작고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나보낸 자식들 마음이야 똑같이 슬프겠지만 오래 모시고 살았던 임씨나 임씨의 남편은 기분이 유독 남다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애도의 기간이 지난 뒤에는 정리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재산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도 임씨 부부가 모시고 살기 전에 살던 지방에 작은 아파트가 한 채 있었는데 그것도 처분하니 6천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서운하지 않겠어? 6천만 원을 삼형제가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하는 것이 억울하지 않느냐는 남편의 질문에 임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물론 전혀 억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긴 세월 동안 임씨가 맏며느리 노릇하느라 고생한 것에 비하면 시누이나 시동생은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임씨의 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제사를 모셨던 큰오빠도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더 챙겨주자는 형제도 있었고 똑같이 가져야 한다는 형제도 있었는데 결국 똑같이 나누니 형제들끼리 밥먹은 없어 지금껏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남편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 똑같이 나눠야지. 그래도 자식들인데.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땅도 그것도 나눠주자. 그러자 남편이 놀랐습니다. 그거는 당신 고생했다고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 그래도 어떻게 우리끼리 몰래 챙겨? 그리고 시대가 어느 땐데 장남이 더 받아? 그러면 시대가 어느 땐데 당신은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았어? 땅까지 똑같이 나누자는 말에 남편이 오히려 임씨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주신 땅을 임씨도 좋은 마음으로 다 같이 나누고 싶었죠. 그런데 이런저런 일이 정리되기도 전에 남편이 뇌경색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상을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남편 상까지 치르나 싶었습니다. 임씨도 남편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회복해서 퇴원을 했지만 후유증으로 남편의 상태는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눈도 어두워졌고 가끔씩 얼굴이 마비가 되는 느낌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동도 굼떠졌죠. 그러다 보니 몇 달이 훌쩍 지나 있었고 시아버지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첫 제사까지만 따로 챙기고 그 다음에부턴 어머니 아버지 제사 합쳐서 하자. 더 간단히 음식 몇 가지만 올려서. 그렇지 않아도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조금씩 음식 가짓수를 줄였었는데 남편은 그마저도 더 간소화하자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임씨 혼자 고생할 듯해서 걱정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시동생과 시누이가 모인 자리에서 얘기했더니 반응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합치자고?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몸도 아프고 이제는 힘들어서 그렇게 못해. 명절 차례는 안 지낼 거고 아버지 어머니 제사만 합쳐서 한번 지낼 거야. 그러자 시누이가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음식을 새언니가 하지 오빠가 해? 언니는 멀쩡하잖아. 네 새언니 나이가 몇인데 안 아픈 데가 없겠어. 형님, 저도 그건 마음이 좀 그러네요. 명절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제사는 따로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제사상도 너무 초라해서 놀랐는데 우리가 아무 말 안 했잖아.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미뤄뒀던 땅 이야기도 오늘 같이 꺼내기로 했었는데 동생들의 반응에 남편은 땅 얘긴 언급하지 않았죠.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정하는 거지 그건. 어쨌거나 그런 줄 알고 있어. 예전 같았으면 같이 술 한 잔도 하고 얘기도 나눌 텐데
기분이 상해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그런지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식사를 마치고 동생들을 빨리 돌려보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그냥 머릿속이 복잡하네. 곧 죽어도 제사 합치기 싫다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남편은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임씨 또한 그런 남편을 보는데 입안이 썼죠. 그 뒤로 시누이나 시동생에게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첫 기일이 되었죠. 너는 집에 있잖아. 그러니까 좀 일찍 와서 도와. 나? 바쁘지? 9시는 돼야 갈 수 있어. 작은 오빠도 늦는데지? 일이 바쁘다고 늦는데. 장사를 한다고 한 번도 일찍 와서 도와본 적이 없는 남동생 부부. 어쩔 수 없지. 새언니 보고 고생 좀 해달라고 말 좀 잘해줘. 이따가 갈게. 시아버지 제사 준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간소화해도 제사상이었고 손님을 맞는 일도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몸이 아파 전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임씨도 나이가 드니 허리고 무릎이고 손목이고 다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고 시누이고 누구 하나 일찍 와서 거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임씨의 남편의 몸이 아픈데도 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상이 준비가 다 되었을 때 늦음하게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합치지는 말라니.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남편이 동생들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말했지? 내년부터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제사 합친다고. 그러자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뭐? 진심이었어, 그게? 그럼 내가 그런 걸로 농담을 하겠어? 아니, 형님. 그건 아니라고 저희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아닌데? 그럼 내가 이 몸을 해서 계속 제사 지내는 게 쉽겠어? 그러자 시누이가 임씨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언니? 이거 음식 준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꼭 임씨가 남편을 조종이라도 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아니, 장남이면 또 맏며느리면 부모 제사 지내는 건 도리 아니야? 시누이가 특히나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 지내라고 그동안 꼬박꼬박 돈도 챙겨줬잖아. 그 말에 임씨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각자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누가 대신 제사를 지내준다면 임씨는 그보다 더 많이라도 기꺼이 낼 의향이 있었습니다. 내 말대로 해. 남편이 단호하게 말하자 시동생이 남편을 설득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최소 3년은 따로 모셔야 그게 우리 어머니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시누이가 말을 얹었습니다. 3년이 뭐야? 적어도 10년은 따로 모셔야지. 앞으로 10년이면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제사상 받을 나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언니. 우리 엄마가 새언니를 얼마나 예뻐했어요? 오빠에게는 차마 대들지 못하고 임씨를 향해 말하는 시누이가 얄미웠습니다. 왜 김씨 제사를 자꾸 임씨에게 설득하려고 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왜 나와? 아니,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말을 해야지.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제사를 합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맏며느리면 성의가 있어야지. 그동안 아버지 제사도 30년간 지냈어. 그걸 뻔히 아는데도 맏며느리 어쩌고 하는 소리가 지금 나와. 그러자 시누이가 얼굴이 벌개져서 말했습니다. 어쨌거나 장남이잖아. 장남이니까 내 말 따라.
알겠어? 형님, 그러자 신우이가 너무하네 어쩌네. 돌아가신 엄마가 관에서 벌떡 일어나네 어쩌네 하며 울고불며 외쳤습니다. 임 씨는 화가 나기보다는 황당한 심정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인데 건강이 안 좋아져서 모시고 살아야 하는 때가 오니 모두 외면하며 장남에게 떠밀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너도 나도 효자가 됐는지, 살아계실 때 잘하지 왜 이제 와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솔직히 새언니도 알잖아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집살이 시키지도 않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좋은 분인 것은 맞았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세월이 결코 호락호락하지만도 않았습니다. 꼭 시어머니를 모셔본 것처럼 말하는 신우이에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알죠.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좋은 분들이셨어요. 저도 그래서 올해 제사 지내고 싶은데 이렇게 애 아빠 몸도 안 좋고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임 씨의 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절대 찬성 못해.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얼른 돌아가 봐. 하지만 가란다고 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윽박을 지르다가 나중에는 손까지 벌벌 떨면서 엄마를 찾으며 목 놓아 우는 신우이 때문에 결국 임 씨가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았으니까 진정하고 일단 돌아가세요. 그러자 시동생과 신우이가 긴가민가 하는 눈치로 쳐다보았습니다. 남편도 의아한 눈치로 임 씨를 보았죠. 임 씨는 지금 신우이에게 맞서서 소리치고 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달래서 둘을 내보냈습니다. 진짜로 안 합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이 있어. 그리고 다음 시아버지 제삿날이 다가올 때쯤이었습니다. 새언니, 우리 아버지 제사 지내는 거죠? 제사 일주일 전에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지내야죠. 그렇죠? 그럼 전 시간 맞춰서 가면 되죠? 돈은 미리 송금할게요. 신우이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것인지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제사 바로 전날 오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임 씨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이고, 어쩌죠. 제가 몸살이 나서 일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네? 몸살이요? 병원에 다녀왔어요? 아니, 내일이 제사인데. 병원 갈 정도 상태도 아니에요. 지금 오빠가 구급차 부른다고 난리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제사는 어떻게 해요? 어쨌거나 이번에 저희 집에서 하는 건 힘들 것 같은데 두 분이서 상의해서 좀 준비해 주세요. 당황스러워하는 신우이를 모른 척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10분쯤 지나자 남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니, 형님. 형수님이 얼마나 안 좋길래 제사도 못 지내요? 심각해요? 말도 마라. 지금 구급차 불렀어. 뭐라고요? 아니,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지내라고 전화가 왔는데, 이거 참. 장남이 못하니 둘째 아들에게 차례가 간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제사를 지내봤어야 알죠. 그건 너희가 알아서 상의를 잘해서 해봐. 그리고 결국 시동생네 집으로 결정이 났는지 밤늦게 제기와 각종 짐을 챙기러 찾아왔습니다. 아니, 어디가 얼마나 안 좋으시길래 그렇게 누워 있어요? 시동생이 왔는데도 자리에 누워있는 임 씨를 보고 시동생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 씨는 괜히 기침도 하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겨우 잠들었으니까 얼른 가봐.
임 씨의 남편이 짐짓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임 씨는 시동생이 간 뒤에야 눈을 떴죠. 그리고 다음 날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님, 아직도 누워 계세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제사니까 제가 일어나서 가볼게요. 그리고 임 씨는 남편과 함께 시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일부러 늦음하게 도착을 해보니 제사상이 전부 차려져 있었고 시누이도 와 있었습니다. 뭐야? 멀쩡해 보이는데? 아니야. 병원에서 링겔도 맞고 온 거야. 무리하면 안 돼. 시누이는 긴가민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초췌한 모습의 시동생과 동서가 보였습니다. 싸웠는지 어쨌는지 절을 하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시동생 부부는 서로 한마디도 섞지 않았죠. 아이고, 잘 먹었네. 우리는 얼른 일어나자. 빨리 가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 언젠가 시동생이 임 씨의 집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좀 같이 치우고 가시죠. 몸이 안 좋아서. 시동생과 동서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 표정을 모르는 척 임 씨와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거 돈 줬던 거 돌려줘야 하잖아요. 우리도 10만 원 넣었어요. 그러고는 나왔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쌓인 게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자. 남편의 몸 상태가 좋지 못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난 괜찮은데.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새삼 당신한테 미안하네. 미안하긴. 저놈은 딱 한 번 하고도 저러는데 당신은 30년 동안 한 거잖아. 안 하면 이렇게 편한 걸. 임 씨는 남편을 부축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어머니 제사가 돌아왔을 때도 임 씨는 똑같이 전날에 알아누웠습니다. 아니, 형님. 또 우리 집에서 지내라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날 몸져 누웠어요. 그리고 나도 잔소리 듣고 욕먹고 장남도 아닌데 왜 내가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제사 때마다 아프냐고요? 형수님은 몸이 아픈 걸 어떻게 날짜를 정해서 아프냐. 그렇다고 음식을 누워서 차릴 수도 없잖냐. 그러자 시동생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면 나 이혼당해요. 그리고 식당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제사 때문에 일찍 문을 닫아요? 나한테 이래봤자 무슨 소용이야. 그럼 이 몸으로 내가 하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모르니까 성심이한테 전화해봐 그럼. 남편이 시누이에게 전화해보라고 하자 시동생이 마지못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시누이에게 제사가 넘어갔는지 시누이 집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꽤나 멀쩡해 보이는 임 씨를 보고는 시누이는 무척 억울해 보였습니다. 이쯤 되니 진짜 아픈지 가짜로 아픈지는 몰라도 앞으로 골치가 단단히 아프겠다 싶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이 둘인데 딸인 내가 제사를 준비해? 지난번엔 우리 집에서 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지내야지. 제사 지내는데 아들, 딸이 어딨어? 어지간히 힘들었는지 서로 다투는 시동생과 시누이를 보며 임 씨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지금 남편의 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듯 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밥을 먹으면서도 한참을 투닥거리더니 서로 눈치를 보다가 시동생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형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제사를 합치자고. 그러자 그렇게 난리를 치던 시누이도 슬그머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빠 말대로 하자. 그 정도는 엄마도 이해해 주시겠지?
어쨌거나 2번은 따로 지낸 거잖아. 10번은 따로 지내야 한다며 목구멍이 보이도록 소리치던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참 뻔뻔한 말이었습니다. 이번에 제사를 합치게 되면 임씨의 짧고 소소한 복수 아닌 복수가 이렇게 끝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평생 우리가 지냈으니까 이제는 제사를 너희 둘이 번갈아 가면서 지내. 네, 오빠,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못 들었어? 제사를 합치든 안 합치든 너희 둘이 번갈아 가면서 지내던가 아니면 둘이 상의해서 한 사람이 지내던가 해. 우리는 앞으로 오늘처럼 참석만 할게. 그게 말이 돼? 지난번부터 왜 그러는 거야? 그러게요. 형님, 꼭 어머니 돌아가시기만 기다렸던 것처럼 그러시네. 내가 평화롭게 얘기하고 싶어도 자꾸 이러면 곤란해요. 곤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들어보니까 환자 있는 집에서 제사 지내는 거 아니라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다 미신이지. 돌아가신 엄마가 관에서 나오네 만회했던 시누이가 미신 타령을 하니 웃겼습니다. 아니, 그리고 오빠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어디가 아프다는 거야? 그 말에는 임씨도 화가 나 눈을 부릅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원했던 당시의 모습을 봤으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제 오빠의 건강보다도 스스로의 몸 하나 편한 게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건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요, 형님. 보니까 형수님도 멀쩡해 보이고 제사 모시기 싫어서 둘이 쇼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고 시누이는 또 눈물을 찍어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째? 그 모습을 보고 임씨도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시면 참 효자 효녀라고 했겠네요. 뭐라고요? 이제 보니까 다 새언니가 꾸민 거네. 꿈이다니요. 뭘요? 아픈 척해서 제사 안 모시려고 수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울고불고 할 정도면 직접 지내시면 어머니가 좋아하시겠어요. 지금 누굴 놀려요? 아니요. 저는 돌아가신 시부모님 제사보다 살아있는 내 남편 건강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사 모시는 거는 30년간 한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 재산 2천만 원도 상속받아 놓고는 어이가 없네. 2천만 원이요? 그 정도는 모시고 살면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아가씨는 2억을 줘도 못 모셨을 거는 알겠네요. 뭐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어머니 제사상 앞에서 이럴 거야? 이렇게 서로 지내기 싫다 그러면 차라리 없애자. 임씨와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없애자고. 정말 말세다 말세야. 시동생도 씩씩대며 돌아갔고 임씨도 치우는 것을 도와주지 않고 돌아와 버렸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착잡해 보이는 남편에게 임씨가 말했습니다. 2분 제사 합쳐서 우리가 지내. 남편이 동생들 앞에서 없애자고는 했지만 진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말로 이번에 제사 없애려고.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 임씨가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보다 산 사람이 더 중요하지. 어머니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제사 지내면서 저놈들 얼굴 매년 보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당신 고생시키고 싶지도 않아. 진심이야? 그래. 그러니까 연금 나오는 걸로 생활비하고 어머니가 주신 그 땅 팔아서 우리끼리 여행도 다니고 살자. 이번에 아파 보니까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깝더라고. 나도 건강 잘 챙겨서 더 회복할 수 있도록 할게.
그동안 고생했어, 여보. 임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괜찮아? 그 땅 우리가 다 가져도 당연하지. 저놈들은 줄 것도 없어. 고생한 당신이 갖는 게 맞아. 어차피 있는 줄도 모르는 재산인데 뭘 알겠어. 자격도 없는 놈들은 신경 쓰지 말어. 임 씨는 남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임 씨도 착한 며느리, 착한 올케, 착한 형수는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 씨는 남편에게 그럽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고생했어. 남편이 말려 임 씨는 평생 밖에서 일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내와 자식 먹여 살리려고 수십 년 동안 일만 한 남편이야말로 고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없앤다고 선언하고 처음 돌아온 기일에 휴대폰이 잠잠했습니다. 제사를 없애지 않으면 자신들 중 하나가 모셔야 하니 선뜻 연락할 사람은 없을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 그 땅을 나눠주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 듯 했습니다. 부모 생각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자식에게 가느니 임시부부가 갖는 게 맞았습니다. 임씨의 생각에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야 맞았습니다. 임씨와 남편은 기일에 산소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팔아서 남편의 말처럼 여행도 다니고 부부만을 위해 썼습니다. 그동안의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부담 갖지 않고 쓸 생각이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자식이야 알아서 잘 살아가고 있었으니 온전히 임씨와 남편만을 위한 돈이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것 많이 먹고 즐거운 것 많이 하고 좋은 것 많이 보고 그렇게 함께 살다가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애엄마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긴 뭘 뭐라 그래? 지난번에 사업자금 부탁드릴 때도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더니. 저는 괜찮아도 집사람한테 그러시는 거는 못 참아요. 엄마가 돈이 많으시다고 저희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앞으로 찾아뵙기가 힘들 것 같네요. 전화로 어머니를 탓하며 절연하자는 아들. 나 진짜 서운해서 전화 안 받으려다가 그래도 왜 그런지는 엄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받은 거야. 나도 이제 엄마한테 연락 안 해. 오빠가 왜 그렇게 서운해했는지 알겠다. 그리고 또 딸. 너희는 어떻게? 저도 끝이 없니? 우리가 뭘? 끝없이 주는데도 더 안 준다고 연을 끊는다 그러고 너희는 엄마랑 절연하는 게 그렇게 쉽니? 쉬운 게 아니라 엄마가 너희한테 해준 것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니? 해준 건 모르겠고 엄마가 자식들한테 돈을 아끼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러는 거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빠도 그러잖아. 그러면 엄마도 스스로 잘 생각해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1세 정동림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남편 없이 키운 아들, 딸. 정 씨는 70이 넘는 동안 자신의 삶엔 오로지 자식들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효도가 아닌 절연. 돈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고 수틀리면 연을 끊자는 말을 쉽게도 내뱉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정작 해외여행 갈 땐 어머니를 챙기는 자식 하나 없고 지들끼리 좋았죠. 정 씨는 허무함에 이대로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달리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라도 스스로의 인생을 찾는 게 득일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걸 모르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자식들이 중요했기에 외면하고 살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내 인생 손해보는 것은 40년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정 씨도 넌떨머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절연하면 누가 더 손해일지 지켜보자 싶었죠. 정 씨의 남편은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때가 딸이 돌이 안 됐을 때였으니 그 막막함이 이루 표현할 수 없었죠. 혼자의 힘으로 자식 둘을 키우기가 어떻게 쉬웠을까요? 남편이 죽고 나온 보험금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고 쓰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금액도 그렇다고 적은 액수도 아니었지만 분명한 건 벌지 않고 쓰다 보면 그 돈은 금방 바닥이 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여러 식당에서 일을 하며 3년간 친정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 없이는 일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날 아이 둘을 데리고 독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식당 계약했어요. 좀 더 살다 나가지. 엄마도 힘든데 그만 얹혀 살아야죠. 열심히 벌어서 3년간 은혜 꼭 갚을게요. 은혜는 무슨 더 못 도와줘서 엄마가 미안하지. 정 씨는 친정엄마의 집에서 나와 다른 도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축해두었던 남편의 보험금으로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3년간 여러 식당에서 일하며 준비해왔던 매운갈비찜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규모도 크지 않고 처음엔 손님도 없었죠. 이렇게 보험금도 날리고 돈도 못 벌고 끝나나 싶었습니다. 여전히 어린 자식들은 어렸고 정 씨는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하늘이 도왔는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 남편이 도왔는지 식당을 차린 지 1년 정도가 되었을 무렵부터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손님이 하나 둘 늘었습니다. 1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문을 연 보람이 있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신의 세 가족은 점점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루도 제대로 쉰 적 없이 식당에서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에는 TV에도 출연해서 크게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 뒤 식당은 100평으로 넓혀 이전도 했고 세 식구 함께 살 아파트도 샀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이 역전되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365일 휴일 없이 영업합니다. 식당 입구에 가장 크게 적혀 있는 문구였습니다. 문에 적혀 있는 대로 식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있기에 몸이 안 좋으면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기도 했지만 출근을 아예 안 한 적은 손에 꼽힐 정도로 적었습니다. 이 집이 온 동네 돈 다 쓸어 모으네요. 그랬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아니, 여행도 안 가세요? 여행은 안 간지 오래되긴 했네요. 아니,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왔어도 진짜로 식당 문을 안 닫더라고요. 에이, 닫으면 안 되죠. 하루를 쉬면 그날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니 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세월이 30년이 넘었고 그래서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고 제대로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여기 앉아보세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식당이 한산해지니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맞은편에 정 씨를 앉혔습니다. 무슨 일이야?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야? 아니요. 밥은 먹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들의 말에 정 씨는 괜스레 긴장이 됐습니다. 저 급하게 사업자금 좀 융통해 주실 수 있어요? 또 이번엔 큰 건이라서 그래요. 잘 되면 곱절로 돌려드리죠, 당연히. 아들은 대학 졸업 후에 취직을 하지 않고서는 쭉 이 사업, 저 사업을 기웃거렸습니다.
여러 사업을 시도하니 지금까지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업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한 게 벌써 여러 번이었습니다. 정 씨도 요식업을 하며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아들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으면 하는 마음이 컸지만 큰돈을 벌겠다며 늘 일을 벌렸습니다. 그것마저도 정 씨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시도도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3년 전쯤 빌려간 후로 한동안 뜸하더니 다시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식당이 돈도 잘 버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해주실 수 있지 않아요? 작년에 웬 젊은이들이 영상을 촬영해 가더니 어디에 올라갔는지 이제는 점심, 저녁 시간이 되면 식당 앞 주차장까지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 식당이 2배는 더 바빠졌는데 그걸 보고는 아들이 슬그머니 찾아온 것이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는 거래처도 확실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좀 도와주세요. 정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이 요구한 금액의 절반만 도와주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걱정 마세요. 갚을게요. 갚지 않아도 되니 제발 좀 잘 됐으면 했습니다. 먹고 살 만큼은 버는 것 같은데 더 많은 걸 원하니 자꾸 다른 사업을 찾아다니는 것인 듯 했죠. 식당에 직원도 더 구해야 되고 정신없어. 얼른 가봐. 그렇게 아들이 돌아가고 난 저녁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직원 구하신다고요? 많이 바쁘세요? 직원이 지난주에 그만뒀는데 요즘 더 바빠져서 한국인으로 구하려는데 잘 안 구해지네. 안 그래도 그런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제가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하고요. 식당 일을 도와주겠다는 며느리. 아무래도 가족이 낫잖아요. 새로운 사람 쓰는 것보다. 저도 용돈벌이도 좀 하고요. 정말? 네. 큰애 내년에 고3 되니까 그때까지 1년 정도 도울게요. 정 씨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월급은 얼마나 줘야 해? 에이,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챙겨주세요. 며느리는 내일부터 출근한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 씨는 며느리에게 월급을 얼마나 줘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도 고맙고 아무래도 사업하는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며느리이기 때문에 섭섭하지 않게 챙겨줘야 할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일한 지 1달째 되던 날, 정 씨는 일반 직원이 받는 월급의 2배 정도를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월급을 받고 흡족한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죠. 카운터는 내가 볼 테니까 다른 일 봐요. 며느리가 카운터를 보고 있던 직원을 보냈습니다. 정 씨는 화분을 정리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한숨을 지으며 말이죠. 지난 1달간 지켜본 며느리는 도무지 식당 일에 익숙해지질 않았습니다. 특히나 계산 실수를 이틀에 1번꼴로 했는데 곧 죽어도 카운터에만 서 있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이죠. 내가 볼 테니까 저기 좀 도와줘. 점심시간이 끝나가자 테이블을 치우느라 다들 분주해 보여 정 씨가 며느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떨떠름한 기색으로 카운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 씨가 우편물들을 확인하며 있는데 부엌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 좀 하라니까요. 힐끗 부엌을 보니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서서 직원들에게 이리저리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골치가 아파와 고개를 흔들고 있는 그때 딸이 손자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밥 먹으려고 왔어. 그러더니 창가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딸과 손주에게 정 씨가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딸이 말했습니다. 새언니는 왜 저래? 남의 식당에서.
정 씨가 대답을 않고 있자 이번에는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 우리 집 맞은편에 아파트 알지? 지은 지 얼마 안 된 거? 5년 정도 됐지. 거기 앞동에 집이 하나 나왔는데 이사 가고 싶더라고. 그래? 정 씨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자 딸이 은근히 말했습니다. 근데 비싸. 우리 집 팔아도 빠듯하더라. 그래서 엄마가 2억만 좀 도와줘. 2억을 너무나 가볍게 입에 올리는 딸 때문에 정 씨가 입을 벌렸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얼굴만 보면 왜 다들 돈 타령인지. 2억이 무슨 개 이름이니? 아니, 장사가 이렇게 잘 되니까 엄마한테는 개 이름일 수도 있지.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한 차례 빠져나가고 빈 그릇이 가득한 테이블들을 보며 딸이 말했습니다. 오빠는 도와준 거 아니야? 빌려달라던데. 그러면 너도 오빠만큼만 빌려줄게. 정 씨가 아들에게 얼마나 주었는지 말하자 딸은 생각보다 작은 금액이었는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이사를 못 가지. 나머지는 너희가 벌어서 사면 되잖아. 그러자 이번엔 입이 삐죽 나왔습니다. 딸은 식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더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 씨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9시에 출근해야 하는 며느리인데 10시가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10분, 20분 늦었는데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눈 감아주니 이제는 말도 없이 1시간씩 지각하는 것은 예산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좀 늦었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점심 준비를 하는데 또 다시 큰 소리를 내는 며느리. 아니, 내가 여기에다가 놓지 말라고 몇 번 말해요? 이 그릇들은 원래부터 여기에 놨어요.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요. 여기다 두면 자꾸 걸리적거리잖아요. 이 밑에다 놓으라고요? 저번에도 말했는데 왜 또 이렇게 놔요? 며느리가 호통을 쳤고 직원도 말대꾸를 하다가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상태로 며느리의 말에 따랐습니다. 정 씨의 식당에서 가장 오래 일했던 직원인데 일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된 며느리가 사장의 며느리란 이유로 가르치려더니 분할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는 그제서야 자신의 말대로 정리하는 직원을 보며 휙하니 뒤돌아 가버렸고 정 씨는 서둘러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붉어진 눈으로 하소연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알지, 알아. 내가 잘 말할게. 직원들도 불만이 많아요. 아이고, 내가 잘 못 챙겼네. 미안해. 뒤에 가서 조금 쉬다 와. 정 씨는 직원을 달랜 뒤에 며느리를 찾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식당 뒤 벤치에 앉힌 뒤에 말했습니다. 다 보는 데서 그러면 안 돼. 직원들이 뭘 잘못하면 나한테 말해. 아니, 몇 번을 말했는데 그 직원이 매번 제 말을 무시하잖아요. 어머니가 보신 게 전부가 아니에요. 무시라니. 그런 거 아니야. 오해야. 며느리도 정 씨의 말이 고가온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직원이 우리 식당에서 제일 오래 일한 사람이야. 식당 일에 대해서 알아도 그 직원이 훨씬 잘 아는 게 당연했습니다. 요즘 한국인 직원 구하기도 힘든 때인데 가장 일 잘하는 직원이 며느리 때문에 그만둘까봐 골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도 좀 잘 지키고 해줘. 다른 직원들 보기에도 그렇잖아. 정 씨는 며느리를 좋은 말로 타이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기분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두지 않으면 며느리 하나 때문에 직원들을 잃게 생겼으니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는 일이 끝나기도 전에 말없이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직원들에게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정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 좀 지켜달라고 한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퇴근도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다음날 아침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오늘도 늦나 싶어서 정 씨도 화가 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도 나오지 않은 며느리 때문에 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에게서 들려온 대답이 기가 막혔죠. 애엄마가 이제는 일 못하겠대요. 뭐라고? 그만둔다는 소리야? 네.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대답을 않고 있자 오히려 아들이 정 씨를 탓했습니다. 애엄마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긴 뭘 뭐라 그래? 아니, 직원들한테 한마디 했다고 집사람을 혼내셨다면서요. 출근 시간 가지고도 뭐라 그러시고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던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니?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야. 그래도 그런 말은 하긴 하셨다는 거네요. 다른 직원이랑 비교하고 애엄마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리려고 간 거였는데 저까지 마음이 너무 상하네요. 그런 게 아니래도 직원한테 큰 소리로 뭐라 그러길래 그러지 말라고 한 것뿐이야. 어쨌거나 어머니는 며느리 편을 들어주셨어야죠. 지난번에 사업자금 부탁드릴 때도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더니 저는 괜찮아도 집사람한테 그러시는 거는 못 참아요. 어머니가 월급 주는 입장이라고 저희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어머니 찾아뵙기가 힘들 것 같네요. 당황한 정 씨가 말이 없자 끊어진 전화. 황당한 마음을 추스려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귀신에게 뺨이라도 맞은 듯 했습니다. 붉어진 며느리의 얼굴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말없이 일을 그만두고 아들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말할 만한 일이었는지 정 씨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업자금 얘기를 언급한 것을 봐서는 내심 아들이 자신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기에 이런 결론이 나온 듯 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 생각에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서운하다는데 정 씨 자신이 사과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아니 내가 왜 사과를 해 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결국엔 생각의 끝은 내가 잘못 살았나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며칠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딸이 아들에게서 소식을 들었는지 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새언니 일 그만뒀다며? 네 오빠가 그래? 그러던데.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화가 난 것 같던데?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새언니 일 그만뒀으면 직원 자리 하나 비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강훈이 좀 알바로 써줘. 올해 수능을 본 손자를 2달 동안 직원으로 써달라는 딸. 강훈이를? 응, 알바 자리 구할 거라는데? 이상한 데서 일하느니 엄마 식당이 낫잖아. 여름방학 때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갈 거라고 돈 모은대. 그래, 알았어. 그리고 선주는 그 다음 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살이 된 손자가 할 줄 아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할머니, 계산은 못하겠는데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돼. 카드 받으면 여기 이걸 누르고. 그러다가 실수하면 어떡해요? 실수? 조작법이 간단하니 실수할 일 없을 거라고 대답하려던 정 씨는 도로 말을 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종종 실수를 하곤 했으니 말이죠. 그럼 강훈아, 너는 여기 서서 이것 좀 나눠줘.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
식당 일을 한 경험도 없었고 요령도 없어서 나중에는 대기하는 손님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주는 일을 했죠. 그렇게 한 달쯤 일했을 때 정 씨는 또 고민이 됐습니다. 하는 일이 없더라도 한 달 동안 잘 출근을 했고 여행 가려고 돈을 모으겠다는 손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줘야 할지 고민했죠. 그래서 봉투에 5만 원짜리로 두둑하게 넣어서 보냈습니다. 보통 직원보다 100만 원을 더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월급 다음 날 손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한 차례 경험이 있기에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조금 늦는 것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출근 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손자 때문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훈이가 안 왔네. 그러자 왜 불길한 예감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딸은 잠시 말이 없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는 진짜 엄마한테 서운해. 오빠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엄마 편 들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제 강훈이 월급날이었잖아. 봉투 보니까 350만 원 들어있더라. 그래. 여행 갈 돈 모은다길래 100만 원 더 넣었어. 그런데 딸은 분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새언니한테는 450만 원 줬다며? 월급으로? 근데 우리 강훈이는 왜 350만 원이야? 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손자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미안할 정도로 챙겨준 것이었는데 그게 부족하다며 하소연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나왔다는 거야?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았습니다. 서운한 게 있다고 말도 없이 출근을 않는 건 무슨 예의인지 몰랐죠. 내가 새언니 얼마 받은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왜 오빠네랑 차별하는지 모르겠어. 지난번에 이사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내 돈으로 사라고 그러고. 돈도 잘 벌면서 그렇게 아까워? 나 진짜 서운해서 전화 안 받으려다가 그래도 왜 그런지는 엄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받은 거야. 나도 이제 엄마한테 연락 안 해. 오빠가 왜 그렇게 서운해 했는지 알겠다. 황당하다 못해 이제는 반박조차 할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거운 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요즘 이렇게 아들, 딸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면 지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정 씨는 한참을 딸이 하는 얘기를 듣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줘도 끝이 없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끝없이 주는데도 더 안 준다고 연을 끊는다 그러고. 너희는 엄마랑 절연하는 게 그렇게 쉽니? 아니, 쉬운 게 아니라. 그러면 엄마가 너희한테 해준 것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니? 해준 건 모르겠고. 엄마가 자식들한테 돈을 아끼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러는 거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빠도 그러잖아. 그러면 엄마도 스스로 잘 생각해봐. 딸은 정 씨를 오히려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짚어보고 딸을 설득하려 했겠지만 이제는 정 씨도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그냥 절연하고 살자. 그러고는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휴대폰을 든 채로 굳어있을 딸의 모습이 눈에 환했습니다. 그 뒤로 정 씨도 태연하게 지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자다가 벌떡 일어났을 정도로 속에서 불이 일었습니다. 내 인생을 바친 두 자식을 잃었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쩔 땐 슬프기도 하고, 어쩔 땐 화가 나기도 하고, 어쩔 땐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야속하게도 그런 정 씨에게 정말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여동생에게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들 가족과 딸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국적인 배경인 것을 봐서는 외국인 듯 했죠. 언니, 사진 보낸 거 봤어? 봤어. 근데 왜 언니는 없어? 우리 딸내미가 보여줬는데 언니는 같이 안 갔나 해서 전화한 거야. 아무리 서운한 게 있다고 해도 어떻게 언니만 쏙 빼놓고 해외여행을 가? 정 씨도 속으로는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꼭 정 씨에게 보란 듯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듯 했습니다. 요즘 자식들과 연락하지 않는 정 씨를 알기에 여동생이 화가 나 연락했습니다. 참, 먼저 연락해서 같이 가자고 해야지. 너무했다. 아니, 언니 옛날에 애들 준다고 땅도 사놓고 그랬잖아. 근데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이 없네? 속사정을 자세히는 몰라도 그동안 정 씨가 자식들을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지 아는 동생은 자기가 더 억울해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의 말이 맞았습니다. 10년 전쯤 나중에 자식들 물려주자 하고 땅도 사놨습니다. 아들, 딸에게 말한 적은 없지만 나중에 자신이 죽어도 자식들은 풍족하게 살았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습니다. 돈이 아니면 부모는 필요가 없는 거구나. 절연하면 누가 손해인지 지켜보자. 정 씨는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정 씨도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정 씨는 스스로에게도 놀랐습니다. 인생의 전부가 아들, 딸이었는데 그런 아들, 딸이 없어도 정 씨의 인생은 잘 굴러갔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정 씨는 식당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개인 시간을 늘렸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했던 말처럼 내 시간도 보내고 번 돈도 좀 쓰고 살자 싶었습니다. 아들, 딸이 있었다면 그 정도 여유도 없이 뒤치다거리만 해야 했을 텐데 자식들이 없으니 부자가 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비우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아들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냈지? 더할 나위 없이 잘 지냈습니다. 제가 전에는 서운한 게 커서 좀 욱했던 것 같아요. 웬일로 먼저 손을 내미는 아들. 그러니 어디 편찮은 데는 없으시고요? 없다. 아, 그래도 이제 좀 식당 일도 쉬시는 게 좋잖아요. 안 그래도 쉬엄쉬엄 하고 있어. 놀러도 다니고. 그러자 아들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식당을 저랑 집사람이 같이 해볼까 해서요. 그러면 그렇지. 조금이나마 기대를 했던 정 씨만 끝까지 바보였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내가 힘쓰는 일 하는 것도 아니니까 걱정 없어. 그래도요. 이제 70세도 넘으셨는데. 아니. 정 씨가 딱 잘라 말하자 아들이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사실 내가 너희 주려고 예전에 사둔 땅이 있어. 정말요? 아들이 언제 입을 다물었냐는 듯이 깜짝 놀라서 외쳤습니다. 그래. 근데 그냥 그거 팔아버리고 다 써버리려고 한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연끈은 너희들에게 줄 일 없으니까 내가 다 쓰고 죽어야지. 연을 끊다뇨.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드렸잖아요. 그때는 그냥 홧김에 해본 말이었어요. 아들이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아니, 이젠 내가 너희 엄마 하기 싫다. 그리고 돈 잘 버는 식당 일을 뭐하러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너희한테 물려줘야 하니. 이 돈 저 돈 다 해서 실컷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 거다.
그러다가 아프면 식당 처분하고 그 돈으로 또 간병인이나 쓰지 뭐. 그러니까 너도 애써 끊어진 인연 이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네가 원했던 거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끝까지 실망만 주는 아들 덕분에 더 덤덤하게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땅 얘기 뭐야? 그런 얘기를 왜 숨기고 있었어? 미리 말하면 뭐가 달라졌니? 그럼 내가 삐지지도 않았지. 나는 엄마가 우리한테 쓰는 돈이 아까운가 해서 서운했다고. 절연하자는 말을 삐졌다는 말로 포장하는 딸이 기가 찼습니다. 너희는 그게 참 쉬운가 보다. 부모 자식 사이를 끊었다 붙였다. 에이, 부모 자식 사이를 말 한마디로 끊을 수가 있어? 그냥 하는 소리지. 그러니. 근데 나는 그게 안 돼. 다시 붙이질 못하겠다. 네 오빠랑 통화했으면 알겠지. 너희한테 남겨줄 돈 한 푼도 없으니까. 끊자. 아니야. 엄마, 미안해. 더는 딸의 목소리를 듣기가 싫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생의 헌신을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40년간 퍼부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 땡전 한 푼도 아들, 딸에게 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땅도 다 처분해서 펑펑 쓰며 살 계획이었고, 식당도 좀 더 나이 들면 처분해서 아끼지 않고 여유롭게 살다가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쓰면서 살아야겠죠. 남은 인생이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식에게 벗어나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이랑 딸이 미안하다고 식당에도 찾아온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 자식들을 보고는 정씨는 남처럼 대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 직원을 시켜 쫓아내버렸죠. 연을 끝내 만회하더니 정씨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것이었습니다. 정씨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연을 끊으니 누가 후회하고 있는지였습니다. 늘 당연했던 부모의 사랑과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겠지만 더 이상은 정씨도 자식에게 퍼주고 오히려 눈치 보며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지난주에 계속 안 보이시던데요. 여행 좀 다녀오느라 자리 비웠죠. 아이고,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폈네요. 지난번에 왔던 단골 손님의 말을 듣고 정씨는 웃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니 정씨도 홀가분했습니다.